1850년 영국은 전 세계 철과 석탄, 그리고 섬유 생산량의 50% 이상을 혼자서 집어삼킨 괴물이었습니다. 대륙을 잇는 철도, 바다를 지배하는 함선, 세계 경제를 돌리는 공장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영국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영국제 기계를 사들이고 영국인 기술자를 모셔가고 그들의 방식을 필사적으로 베끼는 것 말고는 경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 100년이 지난 1950년 영국의 제철소는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방직 공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배를 건조하던 조선소에는 적막만이 흘렀고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던 거대한 공장들은 텅 빈 유령 건물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었던 영국이 불과 100년 만에 독일과 미국, 일본에서 만든 물건을 수입해서 쓰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 공산품의 절반을 찍어내던 세계의 공장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한때 자신을 흉내내던 나라들에 의존하며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근근히 버티는 껍데기만 남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려 75년이 지났지만 영국은 끝내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은 한번 무너지면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소름 돋는 건 2025년 현재 미국이 영국의 몰락 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170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장 폐쇄, 시장 점유율 추락, 경쟁국에 대한 수입 의존까지 영국을 무너뜨린 5단계 패턴 중 미국은 이미 4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0년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봅시다. 당시 이곳은 세계 자동차의 수도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디트로이트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 끔찍한 패턴을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은 제조업이 국가 권력에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잡한 경제학 이론 따위는 접어둡시다. 현실에서 제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국가의 기술적 생존 능력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공급망의 회복력, 국가 안보,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밥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물건을 직접 만들어봐야 혁신하는 엔지니어가 나오고 숙련된 기술자가 길러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연관 산업이 자라나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이루는 법입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가 돌아가면 조립공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철강, 부품, 정밀 공구, 물류기업, 설계 디자이너까지 수많은 직종이 함께 숨 쉽니다. 공장 일자리 하나가 지역사회의 다른 일자리 5개를 책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살아야 월급 두둑한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중산층이 튼튼해집니다. 대학 졸업장도 빚더미에 앉는 학자금 대출도 필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배우며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자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메리칸 드림이었죠. 하지만 제조시설이 사라지면 이 모든 꿈도 함께 증발합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술맥은 끊기며 공급망은 해외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떠난 것들은 절대 제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기술 장인들이 은퇴하면 그 노하우는 영원히 소실됩니다. 이것을 다시 바닥부터 쌓아 올리려면 수십 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잃은 국가가 다시 부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건도, 기술도, 심지어 국가 안보조차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될 뿐입니다. 제조업은 곧 국력입니다. 이를 포기하는 건 국가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3번이나 반복된 이 비극이 왜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 봅시다. 다시 영국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어떻게 처참한 산업의 무덤으로 변해갔는지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1850년 영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조업의 제왕이었습니다. 17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의 불길이 100년 가까이 타오르며 전 세계 제조업을 완전히 장악했었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철과 석탄의 절반 이상, 공산품의 40%가 영국 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은 영국산 옷감을 입었고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는
영국산 강철로 깔렸으며 무역선들은 영국 배를 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공장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 압도적 지배입니다. 기술적 우위와 막강한 생산력까지 영국은 승리에 필요한 모든 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 역직기, 배세머 제강법, 철도, 전신, 세상을 바꾼 발명품들이 전부 영국산이었습니다. 땅속엔 석탄과 철광석이 가득했고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까지 확보하고 있었죠. 투자할 자본은 넘쳐났고 무엇보다 물건을 제대로 만들 줄 아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영국은 자유무역을 외쳤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덤비지 못할 테니 관세 장벽 따윈 필요 없다고 자만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모방꾼들을 불러들이는 법입니다. 2단계 추격자의 등장입니다. 1800년대 중반 독일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시동을 걸며 영국의 기술을 복제하고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기계를 뜯어보고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해 가더니 나중엔 원조보다 더 좋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독일은 기술 교육에 국가적 사활을 걸었습니다. 영국의 구식도제 시스템을 비웃듯 독일은 전문 공과대학을 세워 체계적으로 엘리트 엔지니어를 양성해냈습니다. 크루프나 지멘스 같은 기업들이 철강과 전기 분야를 혁신했고 결국 1900년에는 독일의 철강 생산량이 영국을 추월합니다. 한편 미국은 타고난 체급이 달랐습니다. 좁은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석유 자원이 미국엔 있었습니다. 여기에 카네기와 록펠러 같은 야심가들이 최신 기술로 무장한 산업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900년이 되자 미국은 영국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철강을 쏟아냈습니다. 바야흐로 3단계 시장 점유율의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경쟁은 치열해졌고 오늘날 영국은 거의 모든 물건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자체적으로 철강을 생산하려 해도 가격 경쟁력이 없어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마지막 남은 탄광조차 문을 닫았고 중국과 독일, 아시아에서 물건을 사다 씁니다. 영국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제조업의 주도권을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은 진보하고 경쟁자는 앞서 나갑니다. 남들이 더 싸고 좋게 만드는 순간 최초라는 타이틀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늙은 제국이라 그랬다고 칩시다. 혹시 특정 도시의 산업을 집중시키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대가 틀렸다는 걸 디트로이트가 증명했습니다. 195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모터시티 디트로이트. 1950년 당시 이곳은 미국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부자 도시이자 명실상부한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소위 빅3의 본사가 모두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었죠. 직접 고용된 직원만 25만 명, 여기에 부품사, 금형공장, 제철소, 타이어 공장 등 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합치면 수십만이 더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이었습니다. 다시 1단계. 압도적 지배의 시절입니다. 디트로이트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관련 일을 했고 그들이 받는 급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노조원은 현재 가치로 시급 25에서 30달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료비 지원, 연금, 정년 보장까지 완벽한 패키지였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장에 취직해 집을 사고 가족을 부양하며 안락한 노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실사판이었던 디트로이트의 인구는 1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950년 인구 800만. 당시 미국 내 소득 1위. 고속도로가 뚫리고 교회가 팽창했죠. 도심은 극장과 백화점, 고급 식당으로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도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독주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바로 2단계, 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해 판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일본 차들이 미국 시장을 두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처음에 미국인들은 콧방귀를 뀌었죠. 작고 싸구려에 품질도 조악한 차라면서요. 하지만 일본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제조 방식을 씹어먹을 듯 연구해서 결국 원조를 뛰어넘는 괴물을 만들어냈죠. 린 생산 방식, 적기 공급 생산, 그리고 카이젠.
그들은 더 고장이 안 나고 기름도 적게 먹으면서 유지비까지 싼 혁신적인 차를 내놓았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기름값이 미친 듯이 치솟자 미국산 머슬카는 고철 덩어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연비 좋은 차를 찾았고 일본 차가 그 해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빅3는 여전히 크고 기름만 먹는 똥차를 찍어냈습니다. 미국인이면 당연히 미제를 사겠지라는 오만함. 그게 치명타였습니다. 3단계 점유율 추락과 해외 이전의 시작입니다. 1980년대 일본 차가 미국 시장의 30%를 집어삼켰습니다. 빅3의 점유율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죠. 그들의 대응은 고작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공장 문을 닫고 테네시나 멕시코 같은 인건비 싼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일자리는 1950년 25만 개에서 1990년 10만 개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죠. 4단계 공장 폐쇄 가속화와 일자리 증발입니다. 2000년대는 디트로이트에겐 재앙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는 숨통이 끊어질 뻔했죠. 둘 다 파산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겨우 살렸지만 디트로이트 공장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드는 버텼지만 그들 역시 디트로이트를 떠났죠. 자, 이제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국 러스트벨트를 봅시다. 러스트벨트, 미국의 심장부였던 곳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위스콘신까지. 1970년대 이곳은 미국을 지탱하는 철강과 기계의 본산이었습니다. 피츠버그는 철강의 수도였고 클리블랜드는 기계 산업의 메카였죠. 영스타운과 게리는 철강, 에크런은 고무, 버팔로는 제조업의 성지였습니다. 1단계 압도적인 제조 기술로 모든 산업을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1970년 미국은 전 세계 철강의 20%를 생산했습니다. US 스틸 한 곳에서만 30만 명을 고용했고 베들레헴 스틸도 16만 5천 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리퍼블릭 스틸, LTV 스틸 등 수많은 기업이 있었죠. 제철소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만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자리였죠. 노조가 지켜주는 현재 가치로 시급 30, 40달러짜리 직장, 빵빵한 복지와 연금,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해서 30년 일하면 평생 연금 받으며 은퇴할 수 있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제철소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은 인구 17만 명이 철강 하나로 먹고 살았죠. 하지만 바깥 세상은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2단계 최신 기술로 무장한 경쟁자들의 등장입니다. 1970년대 독일과 일본, 한국은 최첨단 전기로와 연속 주조 설비로 무장한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낡아빠진 미국의 용광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인건비는 비교도 안 되게 쌌죠. 미국 철강 노동자가 시급 25달러를 받을 때 한국 노동자는 단돈 3달러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은 뻔했죠. 1980년 미국 철강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쌌으니까요. 미국 기업들은 혁신 대신 관세 장벽 뒤에 숨어 로비나 하고 원가만 깎아댔습니다. 3단계 점유율 하락과 오프쇼어링의 시작.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미국 제철소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비효율적인 곳부터 시작해 거대한 제철소까지 무너졌습니다. 파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US 스틸은 직원을 3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였고 베들레헴 스틸은 2001년 파산, LTV 스틸은 2000년에 망했습니다. 리퍼블릭 스틸도 사라졌죠. 기업 자체가 증발한 겁니다. 철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스트벨트의 제조업 자체가 붕괴했습니다. 섬유는 중국으로 갔죠. 전자는 아시아로, 기계는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1994년 나프타 체결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업들은 멕시코로 공장을 옮겨 시급이 달러만 주고 물건을 만들어 관세 없이 들여왔으니까요. 수천 개의 공장이 떠났습니다. 4단계 공장 폐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일자리는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2000년대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제조업이 폭발했죠. 2010년
중국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철강을 찍어냈습니다. 중국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섬유, 전자제품, 기계, 공구, 가구까지. 미국 공장은 흉내도 못 낼 가격으로 밀어붙였죠. 러스트벨트는 피를 토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1980년 1900만 개에서 2010년 1100만 개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자리 800만 개가 증발한 겁니다. 더 비참한 건 대체된 일자리의 질입니다. 연봉 6만 달러 받던 공장 노동자가 잘리고 나서 마트에서 연봉 2만 5천 달러 받고 일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운이 좋다면 말이죠. 영스타운 인구는 17만에서 6만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제철소는 흉물처럼 버려지거나 철거됐고 게리시는 17만 5천 명에서 6만 9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시 절반이 유령 도시가 됐죠. 미시간주 플린트, 자동차 산업이 망하면서 인구 반토막, 에크런의 고무, 버팔로의 제조업, 전부 끝장났습니다. 이 도시들은 산업적 죽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업, 빈곤, 그리고 마약, 희망도 직업도 미래도 없는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댔고 오피오이드 사태는 러스트벨트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일하던 공장은 폐허가 되거나 아예 밀려버려 빈 땅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러스트벨트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제조업이 떠나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그 좋은 일자리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가지 예시를 보시죠. 영국, 디트로이트, 러스트벨트. 모두 똑같은 5단계 패턴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전체가 그 길을 가고 있죠. 이 소름 돋는 패턴을 분석해 봅시다. 1단계, 제조업 패권과 기술적 우위. 1850년에 영국, 1950년에 디트로이트, 1970년에 러스트벨트. 그리고 그 시절의 미국, 그들은 세계 최고였고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그들을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2단계, 경쟁자의 등장과 모방. 독일과 미국은 영국을 베꼈고 일본은 디트로이트를, 중국은 러스트벨트를 베꼈습니다. 후발주자들은 선두를 철저히 연구해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개선한 뒤 싼 인건비라는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선두주자는 그들을 무시했죠. 감히 우리 품질을 따라오겠어. 절대 불가능해. 매번 틀렸습니다. 3단계, 점유율 하락과 해외 이전. 영국은 1900년 무렵 이미 독일과 미국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1980년대에 일본에 뺏겼고 러스트벨트는 2000년대에 중국에 내줬습니다. 그런데도 혁신 대신 원가 절감만 외쳤습니다. 투자는 안 하고 인건비 싼 곳으로 공장만 옮겼죠. 이건 멸망을 재촉할 뿐입니다. 4단계, 공장 폐쇄 가속화. 일자리가 증발해버립니다. 1930년대와 50년대의 영국, 2000년대의 디트로이트, 그리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러스트벨트가 그랬죠. 공장 문이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예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지역사회는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이 딱 이렇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에서만 제조업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졌으니까요. 전국 곳곳에서 공장들이 멈춰섰습니다.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0억 달러나 더 많은 실정입니다. 5단계, 바로 완전한 탈산업화와 경제적 종속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영국은 이미 1950년에 이 지경이 되어 거의 모든 물건을 수입에 의존하게 됐고, 디트로이트는 2013년에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도시를 먹여 살리던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떠나버렸거든요. 러스트벨트도 2020년에 이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철강은 중국이 만들고 생필품은 아시아에서 만듭니다. 미국은 지금 막 5단계, 그 위험한 구간으로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봅시다. 지금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50년 28%에서 오늘날 11%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조업 종사자는 1980년 1900만 명에서 현재 3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는 2배 가까이 늘었는데 말이죠.
대량 생산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약조차 우리 손으로 못 만듭니다. 미국 의약품의 핵심 원료 80%가 중국이나 인도산이니까요. 팬데믹 때 마스크나 산소호흡기 하나 못 만들어서 중국산 수입품만 목 빠지게 기다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설계는 캘리포니아에서 할지 몰라도 부품 하나하나는 전부 아시아에서 찍어냅니다. 미국 내에는 이제 부품을 조달할 공급망도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철강 산업도 무너져서 우리가 만드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은 1년에 철강을 10억 톤이나 생산하는데 미국은 겨우 8억만 톤에 그칩니다. 완전히 밀린 거죠. 배는 또 어떻고요? 전 세계 선박의 40%를 중국이 건조할 때 미국 점유율은 1%도 안 됩니다. 미 해군 군함조차 외국 기술 없이는 못 띄울 판입니다. 첨단 반도체는 더 심각해서 대만이 전 세계 물량의 90%를 꽉 쥐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무기, 컴퓨터,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반도체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제조업 기반은 이미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걸 되살리려면 수십 년의 시간과 수조 달러가 필요할 텐데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공장을 돌릴 줄 아는 기술자들은 은퇴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거든요. 공급망은 아시아로 넘어갔고 기계는 고철로 팔려나갔습니다. 스위치만 켠다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역량을 잃어버린 대가는 처참합니다. 무역 적자만 매년 8억 달러에 달합니다. 매년 8억 달러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산층을 지탱하던 양질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죠. 제조업은 연봉 6만에서 8만 달러의 복지 혜택도 빵빵했지만 서비스업은 고작 4만 달러의 혜택도 전무합니다. 중산층이 붕괴될 수밖에 없죠. 중국에 대한 경제 종속은 덤이고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의약품이든 전자제품이든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데 우리는 저들을 압박할 카드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안보 직결 문제입니다. 중국과 전쟁이라도 터지면 우리는 필요한 무기조차 제때 못 찍어냅니다. 산업 역량이 없으니까요. 반면 중국은 넘쳐나죠. 5단계, 즉 완전한 탈산업화가 코앞입니다. 지금 속도라면 5년 안에 미국 제조업은 뇌사 상태에 빠질 겁니다. 금융, 테크, 엔터테인먼트만 남은 서비스 경제가 되겠죠. 하지만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는 서비스업만으로는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 산증인입니다. 제조업을 잃는 순간 초강대국에서 이류 국가로 전락했으니까요. 미국도 지금 그 뼈아픈 교훈을 배우는 중입니다. 영국, 디트로이트, 러스트벨트, 한때 잘 나가던 이 세 곳 모두 똑같은 5단계 멸망 공식을 따랐습니다. 다들 자기는 너무 거대해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자만했고 경쟁자들을 무시했었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의 역량을 팔아넘긴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공장은 닫히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도시는 죽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일어서지 못했죠. 미국은 지금 4단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고 초강대국을 만든 산업 기반은 영영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잔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조업은 한 번 떠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국은 75년이 지나도록 산업 기반을 복구 못했고 디트로이트는 50년째 폐허 상태입니다. 러스트벨트 역시 40년이 지난 지금도 죽어가고 있죠. 5단계에 진입하면 그건 영구적인 몰락을 의미합니다. 3번의 경고, 3번의 똑같은 붕괴, 물건 만들기를 포기한 국가의 말로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들입니다. 미국은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요. 남은 건 언제냐 하는 시간 문제뿐입니다. 5단계 완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5년. 아니면 이미 끝났는데 우리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쇠락까지 딱 한 단계 남았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현실이 눈에 보이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국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왜 몰락했는지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할 테니까요. 해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영국과 디트로이트,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녹슨 폐허 속에 이미 정답이 쓰여 있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